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보수주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보수주의는 나름대로 보수의 이념에 비춰보면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수주의 이념을 설명했을 때 그 장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깔고 이제 들어간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와 진보의 그 신념들을 잘 보면 그 자체가 뭐 완전히 틀렸다, 문제가 있다고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가치를 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게 현실에서 나타날 때는 좀 문제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보여주는 행태에 보면 훨씬 더 문제가 많습니다. 첫 번째 큰 주제로는 보수주의의 원리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그 보수주의의 원리에 비춰볼 때도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너무 문제가 많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자유라 그랬죠. 그다음에 경쟁이라 그랬죠. 합치면 자유경쟁주의거든요.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공병호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은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출신 성분이나 학력 그리고 성별에 의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두는 게 최고로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국가가 관여하지 말아라. 그냥 내버려 둬라. 거기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든 고용을 하든 말든 그건 그냥 내버려 둬라. 거기는 그 안에서는 차별이 없으니까 그냥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공병호 씨의 주장이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고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을 쭉 얘기할 때 수요 공급의 법칙을 얘기를 할 때는 거의 통제된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이건 증권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변수가 없다고 할 때 그러면서 이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다른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완전 시장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거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같이 출발선에 서로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 이전에 이미 어떤 사람은 1kg짜리 모래주머니를 달고 어떤 사람은 20kg짜리 완전 분장을 하고 레이스에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뒤에 프로펠러 같은 걸 달고 오기도 합니다.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자유 경쟁 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세상은 없어요. 이런 사회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모두가 공정한 출발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됐잖아요.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됐는데 그 해방된 다음에 우리가 다 똑같이 출발했나? 아니었죠. 결국 친일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친일 부역자들이 프로펠러를 달고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꾸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모든 기반을 다 상실하고 해방을 맞았잖아요. 그게 교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와서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레이스에 섰지, 출발점에 섰지, 다 같이 뛴다. 이제 공정한 거야? 이게 어떻게 공정한 거냔 말이에요. 그건 공정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은 과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겁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금의 이득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또 다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유시장주의를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가만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보수주의 정권들이 더 전체주의적 경제정책을 펴는 것이 더 많았죠. 박정희 대통령, 5개년 경제개발개혁 국가 주도였죠. 이명박, 토건국가, 국가 주도형이죠. 이게 다 보수 정권에서 했던 일들이에요. 이게 작은 정부입니까? 아니죠. 큰 정부죠. 근데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비판하는 걸 제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공병호 씨가 이런 비판을 하는 거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돈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서는 이게 자유시장 경제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말도 안 되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진보 정권이 국가적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자유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거다라고 이제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을 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이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 재난지원금을 풀겠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뭡니까? 보수당에서 막 개거품 물고 비판했었잖아요. 이거 국가가 뭘 세금을 낭비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놨잖아요. 또 어떻게 되면 공적의료, 공공의료기관들을
만들려고 주장했던 진보주의자들에 대해서 보수주의가 어떻게 했죠? 그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의료 민영화.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2013년이었습니까? 홍준표 의원이 경남도 도지사였을 때 경남 공공의료원 문 닫아버렸잖아요. 이게 보수주의 행태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일이 계속됐었으면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 사태에서 난리가 났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없거든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을 국가가 주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왜 국가가 주도하느냐. 그건 민간에 내버려둬라라고 이제 오히려 비판을 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저렇게 하면서 진보주의자들만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모순들을 너무 많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도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 보수주의자들은 자꾸 국가 주도로 하면서 경제 관여하고 거기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재벌에 대해서 관대한 것도 이거 자유로운 경쟁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로운 시장 경제하면 거기에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은 타격을 입게 둬야 되는 거죠. 도태하게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태하지 않죠. 대마불사라고 대기업이 어떤 잘못을 해도 그들에게 또 공적 지원자가 엄청나게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괜찮대요. 그럼 왜 그래요? 근데 작은 중소기업이 뭐가 잘못해서 또는 시장 경제가 안 좋아서 도산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내버려야 된대요. 이게 모순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일관성 있게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 보수주의의 이제 기본 가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진보주의자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수주의의 가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 사상의 대부인 에드먼드 버크라고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가부장적 지도자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권력을 쥐었지만 이타적인 권력 행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노블들, 귀족들, 권력자들이 어브리게이션, 어떤 의무들, 섬기기 위한 의무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청빈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서 내어주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전쟁에 솔선수범해서 나가고 그런 얘기 2차 대전 때 많이 들었잖아요. 영국에서 왕족이 전쟁 나가서 전사하고 막 이랬잖아요. 이런 것들 이걸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는요 아니죠. 보수주의자들일수록 군대를 안 가는 경우도 더 많습니다. 미국 시민권 따려고 원정 출산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행사 안 해요. 그냥 이기주의를 똘똘 뭉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 조선시대에도 한 마을에 거부들이 책임이 있었어요. 그 마을에 가난해서 또는 흉년이 들어서 죽는 사람이 있으면 이 거부를 비판을 했거든요. 너희가 왜 책임 안 지냐. 그러니까 조선판 노블레스 오블리주였던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좀 국가적인 상황에서 어렵다 그러면 개미들, 그냥 돈 없는 서민들이 더 많이 지원금 보내고 구호금 보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IMF 때 금모으기 운동했을 때 다 서민들이 자기 그냥 결혼식 반지, 돌반지 이거 다 같이 갖다 바쳤는데 그때도 거의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상층부일수록 기부에 인색하다. 이거는 다른 나라의 보수주의자와 너무 다른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원래 이 이론상으로 한다면 진보주의자들이 엘리트주의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상을 꿈꿀 수 있는 사람은 이 관념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트주의자일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보는 보수주의자들이 훨씬 더 엘리트주의자예요. 그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있는 거죠. 뭘 중심으로 뭉쳐 있는 거죠? 이권을 중심으로. 사상을 중심으로 뭉쳐 있지 않습니다. 이권으로 중심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회 상층부 보면 정치, 사법, 언론, 재계가 다 결혼으로 다 연결되어 있죠. 아마 요즘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시면 혼맥도가 나올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어떤 뭐 정책을 핀다 이랬을 때 이게 자기네 어떻든 사돈, 뭐 이렇게 사돈의 팔촌 다 연결이 되거든요. 거기에 불리한 정책을 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향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어떤 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진보주의자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의 미통당 보수 정치 세력이 보수에서 약간 중도까지 이 정도 있다 한다면 저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쪽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통합당보다 훨씬 보수적인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보다 약간 좌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어떤 것을 얘기하고 할 때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또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주의의 기본적 원칙은 어떤 겁니까? 전통적인 것, 좋은 것들을 잘 가꾸고 지켜서 계승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지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했던 개인의 자유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헌법 가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은 개인의 자유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주의자들이 도대체 뭘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가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자기네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크게 두 번째로는 이들의 보수 진보 개념이 너무 색깔론에 물들어 있다는 거. 이 비판은 계속 쏟아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냉전적 반공주의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구 반동 세력과 가까워졌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뭐 지금은 조금 약해졌지만 잘 안 통하니까 예전에 색깔론, 종북몰이 뭐 이런 얘기들 뭐 지금도 이 보수 유튜버 이런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얘기하죠. 빨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건 한물 같다고 보는데 여전히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낙인 찍히잖아요. 전 빨갱이야, 종북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거기에 토론이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보수 정치 세력은 이 이념을 제대로 발전시킬 기회를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한국에서 사상 체계로서의 보수주의는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보수주의자들이 좀 더 보수에 충실한 주장을 하고 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 정말 건전한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적 정치운동가들과 보수적 이 정치 세력들이 서로 진짜 그 가치에 충실하면서 한다면 나름 의미가 있는 정치 발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은 그런 거에는 안중도 없고 오로지 빨갱이론을 들이대면서 대립구도로만 계속 가려는 경향들이 많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 사람들은 수구주의와 거의 선을 못 긋는 상황이 돼버렸죠. 제가 첫 시간에 그 구분을 했었죠. 보수주의와 수구주의가 분명히 다르다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보수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수구주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지난번 총선에서 미통당이 그렇게 참패했던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보수 유튜버들과 너무 결탁되어 있는 부분이었었잖아요. 보수 유튜버들,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핵심은 수구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빨갱이론을 그대로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세력과 계속 손잡고 있는 한 이들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자기 위치를 잘 잡았으면 좋겠고요. 자, 성경적 개념에서 이 보수주의자들의 생각을 좀 비판을 좀 해보겠는데 가장 첫 번째로 비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수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자유와 경제입니다. 이들에 있어서는 경제가 거의 최우선주의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보주의자들은 다양한 가치를 주장한다 그랬었잖아요. 생태도 강조하고 인권도 강조하고 평등도 강조하고 이렇게 주장한다 그랬는데 보수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죠. 개인의 자유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 경제.
이 부분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경제가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니까 잘 경제활동 잘해서 우리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만을 그렇게 강조하다 보면 정말 그럴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건 2014년에도 있었어요. 세월호 참사가 난 다음에 그 진상규명하라고 막 데모도 하고 유가족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한 2달쯤부터인가요? 한 달쯤부터인가. 이 보수 박근혜 정부 쪽에서 뭐냐면 더 계속 얘기하면 우리나라 경제 망친다. 이런 얘기가 바로 나왔어요. 304명이나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애도도 못하고 진상규명도 안 했는데 계속 떠들어대면 우리 경제 죽는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딱 보여준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이다. 거기에서 인간의 생명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이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경제도 중요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가치들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제 발전을 잘 되고 된다면 다른 가치들이 자연적으로 따라올 거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될까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지금 경험상으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이 뭐죠? 맘모니즘이죠. 맘모니즘은 돈을 최고의 위치로 두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혹시 보수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돈이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지만 돈의 위치를 잘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구약성경에서부터 사람들이 필요한 대로 돈을 주셨거든요. 먹을 것도 주셨고요. 다 주셨어요.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경고를 하신 거죠. 돈의 위치는 요만큼이야, 여기야. 이게 이만큼 올라가면 안 돼. 우상은 뭐냐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우상의 정의는 위치 전복입니다. 요 위치에 있어야 될 게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죠? 요 있고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우상이 하나님 레벨로 올라가는 거죠.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보수주의자들은 이 오류를 범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보수주의자들은 자유경쟁을 주장한다 그랬죠. 결과의 평등 관심 없다. 그냥 레이스에 출발됐으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보면 레위 25장 비롯해서 희년 사상에 대해서 나오죠. 희년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50년마다 돌아오죠. 안식년 7번째라서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토지를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재산은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근데 토지는 돌려. 그럼 그 당시에 토지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들의 생산수단의 가장 기본적인 거였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돌려주라는 얘기는 최소한 50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자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이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거를 인위적으로 좀 조정하는 거예요. 이만큼 멀어진 거를 좀 이만큼 조절을 하자.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을 계속 명령하시잖아요. 너희가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나 나간 애들을 돌봐라. 그들이 추수하다 남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내버려둬라. 11조를 얻었을 때 3년에 한 번 11조 걷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런 규정들을 계속 주는 거는 이 격차 벌어진 것을 좀 조절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거를 누가 하는 건 율법에 의해서 규정을 해요. 결국 중앙에서 규정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작은 정부 이론이 꼭 성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국가가 주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보정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정말 정부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정부 권력자를 허용하셨다는 것은 그 정부가 권선징악을 하고 로마 13장에 나옵니다.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선을 행한 자들의 상을 주고 이게 이제 정의의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함과 동시에 구약성경에서 쭉 내려오는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들을 교정해라. 그걸 희년 사상에서부터 알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면에서 경제를 너무 중요시하는 데서 좀 한 발짝 물러나야 됩니다. 경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위치를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화가 되는 것들을
어떻게든 좀 보정하려고 시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보수주의자들이 경제를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이 적자 생존, 경제와 경쟁과 자유를 뭉쳐놓으면 진화론에서 얘기한 적자 생존에 그냥 들어가 버려요. 되게 이제 교회 보수주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화론 하면 완전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사회적 진화론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사회 진화를 막 받아요. 경쟁인 거 아니냐. 그 결국 뭐 도태되면서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사회 진화론이에요. 적자 생존의 법칙.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함께 가는 사회가 돼야 된다. 약자를 보듬어주는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시대에 멸망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제사 안 드려서 멸망한 거 아니거든요. 그들이 멸망한 건 이사야서부터 쭉 모든 선지자들과 공통적으로 비판한 건 뭐냐면 너희가 너희 안에는 약한 자들을 보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가진 자들만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보수주의자들은, 특별히 우리나라 보수주의자들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혹시 기독교인들 중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있다면 보수주의의 좋은 가치들을 잘 살 필요는 있지만 이런 만무니즘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약자를 죽인다라든지 양호가 심화가 된다라든지 적자 생존 법칙에 그냥 매몰돼 버린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경계심을 품고 교정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